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까마귀가 붓글씨 쓰던 시절보다 더 오래된 어느 가을날의 이야기라네. 조선팔도 어느 구석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작은 마을에 이소원 리소양이라는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지. 가을 햇살은 기울어지고 있었지만 소원의 방 안에는 그마저도 인색하게 스며들었다. 창호지 바른 문틈으로 스며드는 빗줄기는 방 안의 먼지들을 춤추게 할 뿐 그녀의 헬쑥한 얼굴에 온기를 더해주지는 못했다. 방 한가운데 놓인 배틀 앞에 앉은 소원의 그림자는 벽에 길게 늘어져 마치 그녀의 슬픔이 형체를 얻은 듯했다. 아옌 춘다 한가운데 놓인 배틀 앞에 앉 찰칵찰칵 부기실을 물고 배틀 사이를 오가는 소리만이 방 안의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다. 소리는 단조롭고 기계적이었지만 그 소리를 내는 그녀의 손길은 섬세했다. 그러나 그녀는 늘 왼손만을 주로 사용하려 애썼다. 오른손은 마치 부끄러운 비밀이라도 되는 양 솜에 깊숙이 감추거나 무릎 아래로 숨기기 일쑤였다. 그녀의 오른손 등에는 마른 나뭇잎 모양의 커다란 검붉은 반점이 있었다. 혼인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남편이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떠나자 시댁 식구들과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반점을 가리키며 수군거렸다. 저것은 죽음의 신이 찍어놓은 낙인이라고, 남편을 잡아먹은 불길한 손이라고 했다. 그 후로 소원은 죄인처럼 살았다. 그녀의 이름은 소원이었으나 그녀의 삶에는 어떤 소원도 깃들 수 없었다. 아가,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방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녀의 등을 찔렀다. 시어머니인 김씨였다. 그녀는 마른 장작처럼 앙상한 몸으로 서서 탐탁지 않은 눈으로 며느리를 훑어보았다. 네, 어머님, 거의 다 되어갑니다. 소원은 배틀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조용히 대답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오른손을 더 깊이 숨겼다. 그 손으로 짠 배가 오죽이나 하겠느냐. 밥이나 차리거라. 네 시동생이 읍내에 심부름 갔다가 이제 곧 돌아올 게다. 시어머니는 말을 툭 던지고는 몸을 돌렸다. 그 뒷모습에는 며느리에 대한 일말의 연민도 찾아볼 수 없었다. 소원은 조용히 배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은 집 안에서도 가장 볕이 들지 않는 북쪽에 있었다. 서늘한 공기 속에서 소원은 익숙하게 쌀을 씻어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저녁상은 늘 그렇듯 단출했다. 갓 지은 흰쌀밥과 멀건 된장국, 그리고 시어머니가 텃밭에서 직접 기른 무로 담근 김치가 전부였다. 소원은 밥을 푸면서도,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도 조심스럽게 왼손을 사용했다. 혹여나 자신의 불길한 오른손이 닿아 음식 맛이라도 변할까 두려웠다. 저녁 식사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시동생은 읍내에서 있었던 일을 신이 나서 떠들었지만 시어머니는 간간히 추임새를 넣을 뿐 소원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소원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밥알만 씹어 넘겼다. 밥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속은 늘 차가웠다. 그날 밤 사건이 터졌다. 시어머니가 애지중지하는 집안의 큰 재산 중 하나인 장독대의 된장 항아리가 금이 간 것이다. 김 씨는 다음 날 아침 장을 담그려고 항아리 뚜껑을 열었다가 하얗게 핀 곰팡이와 옆으로 길게 이어진 금을 발견하고는 거의 졸도할 듯 비명을 질렀다. 아이고, 아이고, 내 된장, 이게 무슨 일이냐. 그녀의 비명소리에 소원과 시동생이 놀라 달려왔다. 시어머니는 금이 간 항아리를 붙들고 통곡하다가 문득 소원을 발견하고는 눈에 도끼를 품었다. 너로구나. 내년의 짓이지. 어머님, 제가 네, 그 재수 없는 손. 어제 네가 장독대 옆을 지나가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았다. 내년에 그 저주받은 손이 우리 집안의 복을 다 내쫓고 이제는 장막까지 망쳐놓는구나. 시어머니는 땅에 떨어진 사금파리 조각 하나를 집어 소원에게 던질 듯이 위협했다. 소원은 질끈 눈을 감았다. 그녀는 어제 장독대 근처에 간 적이 없었다. 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은 결국 그녀의 탓으로 돌아올 뿐이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형수가 그랬을 리가 없잖아요. 보다 못한 시동생이 막아섰지만 시어머니의 분노는 잦아들지 않았다. 넌 가만히 있어라.
전현이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내 형이 왜 죽었는데 다 전현의 저 살샷 때문이야. 저 손 좀 보거라. 저게 어찌 사람의 손이냐. 귀신이 훑고 간 자국이지. 시어머니는 달려들어 소원의 오른손을 거칠게 잡아챘다. 소매 속에 감춰져 있던 검붉은 반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마치 마른 핏자국 같기도 하고 시든 나뭇잎 같기도 한 그 흉측한 표식이 아침 햇살 아래 모두의 눈앞에 드러났다. 소원은 수치심과 절망감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손은 죄가 없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소원은 이제 그림자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었다. 된장 항아리 사건 이후 집안의 겨울은 실제 계절의 겨울보다 혹독하게 찾아왔다. 소원은 숨쉬는 것조차 죄스러운 듯 자신의 존재를 지우며 살았다. 시어머니의 눈초리는 얼음 송곳이 되어 수시로 그녀의 심장을 찔렀고 시동생마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심정으로 그녀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재앙이 닥쳤다. 읍내에 다녀온 시동생이 그날 밤부터 불덩이 같은 열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헛소리를 하며 끙끙 앓았고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아났다.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다 약을 지어 먹이고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주어도 차도가 없었다. 아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으며 밤을 새운 김 씨의 눈은 퀭해졌고 그 안에 깃든 이성은 점점 마모되어 갔다. 며칠이 지나자 김 씨의 불안은 광기로 변했다. 그녀는 알아누운 아들의 머리맡을 지키다 말고 벌떡 일어나 소원이 있는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의 눈은 광기에 어려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내년 때문이야! 모든 게 다 내년 때문이야! 김 씨는 다짜고짜 아궁이에서 불쏘시개를 꺼내 들고 소원에게 달려들었다. 네가 내 아들을 잡아먹으려 하는구나. 네 형을 데려간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제 내 마지막 남은 핏줄까지. 어머님 아니에요. 제가 뭘 어쨌다고. 소원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전현을 내쫓아야 내 아들이 산다는 끔찍한 미신만이 가득 차 있었다. 닥치거라. 네, 그 더러운 손. 네, 그 불길한 기운이 우리 집안을 망치고 있어. 당장 나가.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김 씨는 소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마당으로 끌고 나갔다. 밖은 눈보라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휘몰아치고 있었다. 바람은 칼날이 되어 살을 내는 듯했고 한방눈은 앞을 분간할 수 없게 쏟아져 내렸다. 어머님, 제발요. 이러시면 저 얼어 죽어요. 소원은 맨발로 차가운 눈밭 위에 내팽개쳐진 채 애원했다. 얇은 무명 치마 저고리 차림으로는 이 혹한을 단 한 시즌도 버틸 수 없었다. 죽어. 차라리 여기서 얼어 죽어버려. 그게 내 아들을 살리는 길이다. 시어머니는 악기 같은 표정으로 소원의 남은 옷가지 몇 점을 집어 눈밭에 던져버리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문을 걸어 잠갔다. 쾅하고 빗장 닫히는 소리는 소원의 삶에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휘잉. 세상에는 오직 미친 듯이 울부짖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소원은 한동안 멍하니 닫힌 대문만 바라보았다. 원망스러웠지만 그보다 먼저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가 그녀의 몸과 마음을 마비시켰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죽을 터였다. 그녀는 던져진 옷가지를 끌어모아 품에 안고 비틀거리며 발걸음을 옮겼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저 이 죽음의 추위로부터 한 발짝이라도 벗어나고 싶다는 본능만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졌다. 소원의 머리카락과 속눈썹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고 감각이 사라진 발은 돌부리에 채이고 나뭇가지에 긁혀 피가 났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보였다. 길이 어디인지 산이 어디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녀의 의식은 점차 희미해졌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억울하게 죽은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가 이내 자신을 저주하던 시어머니의 얼굴로 바뀌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흐르자마자 뺨 위에서 차갑게 얼어붙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소원은 더 이상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거대한 나무 아래에 이르러 힘없이 쓰러졌다.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오래된 은행나무였다. 여름이면 수만 개의 잎으로 그늘을 만들고 가을이면 황금빛으로 세상을 물들였을 그 나무는 지금 앙상한 가지만을 드러낸 채 눈보라를 온몸으로 막고 있었다. 소원은 차가운 나무 기둥에 등을 기댔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온기를 끌어모으려 품속을 더듬었다. 그때 손가락 끝에 작고 단단한 것이 잡혔다. 가을에 시어머니 몰래 헛간 뒤뜰에 심으려 했던 작은 박씨 하나였다. 그녀는 왜 이것을 품에 넣었을까?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절망의 순간 손 안의 작은 씨앗은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 씨앗을 꼭 쥐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흐릿해지는 씨앗 속에서 하얀 눈보라 너머로 검은 형체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사람은 아닌 듯했다.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클 정도로 키가 컸고 머리에는 삿갓을 쓰고 있었다. 그 형체는 성큼성큼 다가와 눈 속에 파묻힌 소원 앞에 우뚝 섰다. 소원은 그것이 자신을 데리러 온 저승사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형체는 무섭다기보다 어딘가 기이했다. 삿갓 아래로 보이는 눈은 횃불처럼 이글거렸고 덥수룩한 수염이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갸웃거리며 소원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을 지나 그녀가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있던 오른손, 그 손 안에 꼭 쥔 씨앗에 머물렀다. 그것이 소원이 본 마지막 광경이었다. 죽음처럼 차갑고 깊은 어둠 속에서 소원의 의식은 아주 희미한 온기를 따라 천천히 떠올랐다. 딱딱하고 축축했던 등은 어느새 부드럽고 따스한 감촉에 쌓여 있었다. 코끝에서는 낯설지만 향긋한 나무 타는 냄새가 났다. 소원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다.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화톳불이었다. 불꽃은 동굴처럼 보이는 공간의 벽을 주황빛으로 물들이며 춤을 추고 있었다. 그녀는 두꺼운 동물의 털가죽으로 만든 이불 위에 누워 있었다. 누군가 흠뻑 젖었던 그녀의 옷을 벗기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힌 듯했다. 몸 곳곳을 쑤시던 통증은 거의 사라졌지만 극심한 추위 속을 헤맸던 기억은 악몽처럼 생생했다. 여기가 어디지? 저승인가? 그때 동굴 한쪽 구석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소원은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기력이 없어 다시 쓰러지고 말았다.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린 그녀는 숨을 멈췄다. 눈보라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거인이었다. 그는 삿갓을 벗어 벽에 걸어두고 동굴 바닥에 쪼그려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빻고 있었다. 사람이라기엔 너무나 큰 키와 다부진 체격, 덥수룩한 수염과 길게 뻗은 귀. 책에서나 읽었던 도깨비의 모습과 똑같았다. 도깨비는 소원이 깨어난 것을 눈치챘는지 하던 일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횃불처럼 이글거리던 그의 눈이 소원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소원은 비명을 지를 힘조차 없었다.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저 도깨비가 나를 잡아먹겠구나. 시어머니의 저주대로 비참하게 죽는구나. 그녀는 다가올 고통을 기다리며 몸을 잔뜩 웅크렸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김이 나는 그릇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맡에 놓이는 기척이 느껴졌다. 실눈을 떠 훔쳐보니 도깨비는 나무를 깎아 만든 그릇에 그가 빻던 약초로 쓴 죽 같은 것을 담아놓고는 혹시나 그녀가 무서워할까봐 성큼성큼 뒷걸음질쳐 다시 동굴 구석으로 가 앉았다. 그 모습이 너무나 뜻밖이어서 소원은 잠시 공포를 잊었다. 도깨비는 무섭다기보다 마치 다친 새를 주워왔지만 어찌할 줄 몰라 안절부절 못하는 아이처럼 보였다. 소원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앉아 그릇을 끌어당겼다. 처음 맡아보는 향이었지만 역하지 않았고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자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소원은 도깨비가 구해준 동굴에서 기력을 차렸다. 동굴은 겉에서 보기와는 달리 꽤 넓고 아늑했다. 한쪽 벽에는 신기하게도 푸른빛을 내는 이끼들이 자라나 어두운 동굴 안을 은은하게 밝혔다. 도깨비 김그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소원은 마음속으로 그를 그렇게 불렀다.
생각보다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말이 없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동굴 밖에서 보냈다. 하지만 식사 때가 되면 어김없이 돌아와 처음 보는 버섯이나 달콤한 과일 혹은 커다란 물고기를 잡아와 툭 던져놓고는 멀찍이 앉아 소원이 먹는 것을 지켜보았다. 한 번은 팔뚝만 한 산삼을 뿌리째 캐와서는 흙도 털지 않은 채 내밀기도 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순박하고 우스꽝스러운지 소원은 저도 모르게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소리에 놀란 김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머리를 극적였다. 소원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다. 지난 세월 동안 그녀를 옥죄었던 것은 시어머니의 구박과 저주받은 손이라는 낙인이었지.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잠자리를 보살피는 일 자체가 아니었다. 그녀는 김이 아무렇게나 쌓아둔 땔감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동굴 바닥을 깨끗하게 쓸었다. 그가 가져온 식재료들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어 소박한 음식이었지만 김은 난생 처음 먹어보는 맛있는 음식인 양눈을 동그랗게 뜨고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그들의 소통은 말없이 이루어졌다. 소원이 기침을 한 다음 날이면 김은 목에 좋다는 모과를 산더미처럼 따왔다. 김의 옷 그는 늘 똑같은 삼배옷을 입고 있었다. 이해진 것을 본 소원이 밤새 정성껏 꿰매어두면 다음날 아침 김은 그 옷을 만지작거리며 한참 동안 서 있곤 했다. 어느 날 밤 소원은 잠에서 깨어 화톳불 앞에 앉아있는 김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의 넓은 어깨는 어쩐지 쓸쓸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낡은 방망이를 하염없이 쓰다듬고 있었다. 소원은 문득 깨달았다. 그 역시 자신처럼 외로운 존재라는 것을. 사람도 짐승도 아닌 경계에서 홀로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왔을 그의 고독은 얼마나 깊을까. 그 순간 자신을 향한 동정과 연민이 아닌 상대를 향한 순수한 연민이 처음으로 소원의 마음속에 차올랐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놀라 돌아보는 그에게 소원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가 담긴 그릇을 건넸다. 김은 잠시 망설이다가 투박하고 커다란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소원의 손에 스쳤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다. 은행나무 아래 눈보라가 휩쓸고 간 숲속의 작은 동굴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두 외로운 영혼은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조용한 보금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동굴 안의 시간은 바깥 세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듯했다. 그러나 계절의 혹독함은 그들만의 작은 보금자리에도 어김없이 그림자를 드리웠다. 겨울은 끝날 김이 없이 길어졌고 산천은 온통 두꺼운 눈과 얼음으로 뒤덮였다. 산을 제집 드나들듯 훤히 꿰고 있는 김이었지만 그의 사냥감과 채집물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었다. 동물들은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렸고 먹을 수 있는 뿌리나 열매는 눈 아래 어디에 묻혔는지 찾을 길이 없었다. 김 자신이야 며칠쯤 굶어도 아무렇지 않았지만 연약한 인간인 소원이 헬쑥해져 가는 것을 보는 것은 그에게 큰 걱정거리였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동굴로 돌아오는 그의 어깨는 날마다 조금씩 더 처져 있었다. 소원은 그런 김의 마음을 모를 리 없었다. 자신 때문에 그가 겪는 고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자신을 구해준 이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 이에게 무언가 보답하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원은 며칠째 거의 빈손으로 돌아와 화톳불 앞에서 말없이 한숨만 쉬는 김을 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품속 깊이 간직해두었던 작은 박씨를 꺼냈다. 눈보라 속에서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놓지 않았던 그녀의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던 씨앗이었다. 소원은 씨앗을 손에 꼭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동굴 안쪽 바깥의 냉기가 덜 닿는 구석진 흙바닥으로 걸어갔다. 김은 그녀가 무엇을 하려는지 몰라 의아한 눈으로 쳐다볼 뿐이었다. 소원은 흙바닥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땅은 돌처럼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이런 곳에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그러나 소원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을 숨기고 저주했던 자신의 오른손 검붉은 반점이 새겨진 그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얼어붙은 땅 위에
손바닥을 가만히 얹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온 마음을 집중했다. 시어머니의 저주도 세상의 손가락질도 모두 잊었다. 오직 자신을 살게 한 이 동굴의 온기, 자신을 지켜준 김의 무뚝뚝한 친절함,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남고 싶다는 살아서 보답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만을 생각했다. 그녀의 체온과 마음이 손바닥을 통해 땅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듯했다.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켜보던 김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소원의 손바닥이 닿은 부분부터 마치 봄눈 녹듯 얼었던 땅이 부드럽게 풀리기 시작했다. 희미한 온기가 김이 앉아 있는 곳까지 느껴질 정도였다. 소원은 부드러워진 흙을 파고 박씨를 조심스럽게 묻었다. 하지만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소원의 손길이 닿은 땅 전체에서 마치 잠자던 생명들이 일제히 깨어난 듯한 변화가 일어났다. 꽁꽁 얼었던 흙 속에서 연두색의 작은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박씨에서 난 쌍만이 아니었다. 겨울잠을 자고 있던 이름 모를 풀씨들이, 땅속 깊이 숨어있던 약초의 뿌리들이 소원의 생명력에 감응하여 깨어난 것이다. 새싹들은 눈에 보일 정도의 속도로 자라났다. 가느다란 줄기가 뻗어나오고 잎사귀가 펼쳐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에는 작지만 싱싱한 채소와 희귀한 약초들이 자라나 작은 밭을 이루었다. 동굴 안은 풋풋한 흙냄새와 식물의 생기로 가득 찼다. 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작은 밭으로 다가가 그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파릇파릇한 잎사귀 하나를 만져보았다. 차가운 동굴 공기 속에서 따스한 온기를 품고 있는 진짜 잎사귀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소원을 바라보았다. 소원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언제나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었던 검붉은 반점. 그러나 지금 그 반점은 마치 기름진 대지를 상징하는 표식처럼 생명의 근원처럼 보였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흙 위로 떨어졌다. 김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인간들이 죽음의 신이 찍은 낙인이라며 저주했던 저 손은 사실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을 틔우는 생명의 손이었음을, 그녀의 불행이라 여겼던 것이 실은 누구도 갖지 못한 위대한 축복이었음을, 그는 눈보라 속에서 연약한 인간 여자 하나를 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얼어붙은 세상 속에서 마지막 남은 봄의 씨앗을 구해낸 것이었다. 김은 소원에게 다가가 처음으로 그녀의 오른손을 자신의 커다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쥐었다. 그의 행동에는 어떤 말보다 더 깊은 경의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차가운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두 존재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관계의 싹이 트고 있었다. 동굴 안의 작은 밭은 그들의 겨울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소원의 손길이 닿은 흙은 마치 무한한 생명을 품은 듯 채소와 약초를 끊임없이 길러냈다. 그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았고 오히려 남은 약초를 동굴 한편에 말려 쌓아둘 정도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이 숲을 정찰하고 돌아와 좋지 않은 소식을 전했다. 그는 말을 하는 대신 도깨비 방망이로 동굴 벽에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의사를 표현했다. 작은 오두막 그림, 끙끙 앓는 아이 그림, 그리고 눈물을 닦는 어미 그림. 소원은 금세 알아차렸다. 마을에 아픈 아이가 있는 것이었다. 혹시 열이 많이 나고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았나요? 소원이 묻자 김은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소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자신을 눈보라 속으로 내몰았던 바로 그 병이었다. 그녀는 마을의 가난한 나무꾼 내외와 그들의 어린 아들을 떠올렸다. 분명 그 아이일 터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다. 마을은 그녀에게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다. 그곳 사람들은 그녀를 경멸하고 외면했다. 다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앓고 있는 어린아이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자신에게는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초가 있었다. 모른 척할 수 있을까? 김은 말없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내가 결정하거라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는 그녀를 구해줬지만 그녀의 삶에 간섭하지는 않았다. 그 믿음이 소원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장 효과가 좋은 약초들을 골라 정성껏 싼 뒤 옷고름에 꿰었다. 다녀오겠습니다. 김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낡은 삿갓을 눌러쓰고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가 도깨비 방망이를 한번 휘두르자 그의 모습은
평범한 장정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비록 여전히 남들보다 키는 컸지만 덥수룩한 수염과 이글거리는 눈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랜만에 내려온 마을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소원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김이 묵묵히 그녀의 반 발짝 뒤에서 걷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의지가 되었다. 그들은 나무꾼의 오두막에 도착했다. 문틈으로 아이의 거친 숨소리와 어미의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소원은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약초 꾸러미를 문 앞에 조용히 놓아두었다. 그리고는 근처 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얼마 후 물을 길러 나온 나무꾼의 아내가 문 앞에 꾸러미를 발견하고는 의아해하며 집으로 가져갔다. 곧이어 약초 다리는 냄새가 피어올랐다. 소원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조용히 발길을 돌렸다. 마을을 떠나기 전 그들은 장터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그때였다. 소원은 저만치 앞에서 누군가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다. 바로 시어머니 김씨였다. 몇 달 못 본 사이에 시어머니는 몰라보게 초췌해져 있었다. 윤기 나던 머리는 푸석해졌고 꼿꼿하던 허리는 구부정했다. 그녀는 약재상 주인에게 외상으로 약을 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제발 이 늙은이 좀 살려주시오. 아들놈이 곧 죽게 생겼단 말이오. 김씨 부인 이미 외상값이 천정부지로 쌓였소. 나도 먹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공짜로 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오. 약재상 주인은 매정하게 돌아섰고 김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나간 표정을 지었다. 아들 시동생의 병세가 여전히 위중한 모양이었다. 재산은 약값으로 모두 탕진하고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는 듯했다. 한때는 며느리에게 온갖 저주를 퍼부으며 위세를 떨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소원은 차가운 분노나 고소함 대신 가슴 한구석이 시큰해지는 것을 느꼈다. 저 사람은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원수였다. 하지만 동시에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려는 어미이기도 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이제 미운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절망에 빠진 늙고 가여운 여인이었다. 소원은 조용히 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자신의 품에서 약초 꾸러미 하나를 더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성큼성큼 시어머니의 옛집으로 향했다. 소원은 멀리서 지켜보았다. 김은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약초 꾸러미를 대문 안으로 휙 던져 넣고는 바람처럼 사라졌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기적 같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죽어가던 나무꾼의 아들이 하룻밤 사이에 열이 내리고 깨어났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몇 달째 약이 듣지 않던 김씨의 아들 역시 누군가 던져주고 간 약초를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했다. 두 사람 모두 문 앞에 놓인 혹은 하늘에서 떨어진 듯한 신비한 약초 덕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깊은 산속에 신령한 약초를 키우는 약초 각시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그 각시는 착한 사람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며 겨울에도 생명을 틔우는 신비한 능력을 지녔다고 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의 옛집을 보며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 욕하지 않았다. 대신 경외심을 담아 그녀가 사라진 깊은 산 쪽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버렸던 세상이 이제는 자신을 경외의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동굴로 돌아온 소원은 화읒불 앞에 앉아 조용히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보았다. 검붉은 반점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부끄럽거나 두렵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그녀 자신도 온전히 받아들인 생명의 인장이 되어 있었다. 약초 각시에 대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온 마을로 퍼져나갔다. 아들의 병이 씻은 듯 낫자 김씨는 처음에는 안도했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곧 독초처럼 자라나는 의심과 시기심으로 변질되었다. 문 앞에 떨어진 약초라니 그럴 리가 없다. 필시 그년의 짓이다. 김씨는 며느리였던 소원을 떠올렸다. 눈보라 속으로 내쫓았으니 당연히 얼어 죽었으리라 생각했는데 이 기적 같은 소문의 주인공이 소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피가 거꾸로 솟았다. 자신은 아들 약값으로 남은 재산마저 다 날리고 남의 동정을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 재수 없는 년은 산속에서 신령한 약초를 얻어 복을 누리고 있다니 용납할 수 없었다. 복은 무슨 필시 산삼이라도 캤거나 무슨 보물이라도 숨겨둔 것이겠지. 김씨의 머릿속에서 탐욕이 또아리를 틀었다.
소원이 가진 비밀을 알아내어 빼앗아야겠다는 사악한 결심이 섰다. 그녀는 며느리의 저주받은 손이 아니라 그 손에 들어간 요행을 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산기슭을 맴돌며 약초를 구하러 오는 사람들을 몰래 지켜보았다. 사람들은 산의 깊은 곳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에 낡은 사당에 기도를 올린 뒤 약초가 놓여 있기를 기다렸다. 소원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김 씨는 더욱더 확신했다. 분명코 무언가 떳떳하지 못한 비밀이 있는 것이다. 어느 캄캄한 금음날 밤, 김 씨는 단단히 채비를 하고 산으로 향했다. 낮에 봐두었던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샛길로 접어들었다. 짐승 울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지만 황금빛 산삼과 보물에 대한 욕심이 공포를 억눌렀다. 그녀는 소원이 살고 있을 법한 깊고 은밀한 곳을 향해 쉬지 않고 나아갔다. 하지만 그녀가 산의 경계선을 넘는 순간부터 숲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한편 동굴 안에서 소원은 잠들어 있었고 김은 동굴 입구 바위에 앉아 고요히 밤 경치를 즐기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그의 긴 귀가 쫑긋 세워졌다. 그는 숲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뭇잎 스치는 소리, 벌레 우는 소리, 그리고 그 모든 자연의 소리와 어울리지 않는 불길한 발소리 하나를. 발소리에는 늙은 여인의 숨 가쁜 호흡과 함께 시커먼 탐욕의 기운이 묻어 있었다. 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감히 자신의 보금자리를, 소원의 안식처를 더럽히러 오는 자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소원을 깨우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죽이는 것은 간단했다. 하지만 그는 그보다 더 좋은 벌을 내리기로 마음먹었다. 악한 마음을 품은 자에게는 그 마음속 지옥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벌일 터였다. 김이 도깨비 방망이를 땅에 툭 치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숲 전체로 스며들었다. 산속을 헤매던 김 씨는 갑자기 길을 잃었다. 분명 외길을 따라 똑바로 올라왔는데 사방이 똑같이 생긴 나무들로 둘러싸여 방향을 분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당황하여 왔던 길로 되돌아가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몇 걸음 못 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말았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그녀가 투덜거리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등 뒤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자. 그곳에는 몇 해 전 죽은 그녀의 큰아들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어머니, 왜 저를 구하지 않으셨어요? 아, 아들아, 네가 왜 여기에? 소원이는 죄가 없었어요. 그녀의 손은 따뜻했어요. 저를 살리려 밤새 간호했던 건 그녀였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녀를 저주했지요. 아들의 모습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김 씨는 겁에 질려 반대 방향으로 내달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발밑의 땅이 갑자기 황금으로 변했다. 눈부신 황금빛에 넋을 잃은 그녀가 허겁지겁 황금을 움켜쥐자 황금은 순식간에 썩은 흙으로 변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숲은 그녀의 가장 추악한 욕망과 죄책감을 끄집어내어 눈앞에 펼쳐 보였다. 그녀가 쫓겨난 소원을 저주하는 환영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자신의 모습, 탐욕에 눈이 멀어 짐승처럼 숲을 헤매는 추한 노파의 환영이 쉴 새 없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아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저리가 이 도깨비 같은 것들아. 김 씨는 결국 실성을 하여 머리를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끝이 보이지 않는 환영의 미로 속에서 밤새도록 헤매고 또 헤맸다. 그녀의 사악한 마음이 만들어낸 숲은 그녀 자신을 가두는 완벽한 감옥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나무꾼 하나가 거의 실신한 채 산 입구에 쓰러져 있는 김 씨를 발견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하룻밤 사이에 하얗게 새어 있었고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도깨비다. 내 마음속에 도깨비가 산다. 라는 말만 중얼거릴 뿐이었다. 탐욕의 그림자는 스스로를 삼키고 그렇게 파멸했다. 김 씨가 실성했다는 소문은 그녀가 퍼뜨리려던 약초 각시에 대한 악소문보다 더 빨리 마을에 퍼졌다. 사람들은 산의 신령이 탐욕스러운 노파에게 벌을 내린 것이라 수군거렸다. 그 후로 아무도 감히 산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고 그저 산기슭에 작은 제단을 쌓고 약초 각시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를 올릴 뿐이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소원의 삶에 어떤 위협도 되지 못하는 자신의 탐욕이 만들어낸 감옥에 갇힌 채 살아가는 과거의 망령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끝났다. 봄은 거짓말처럼 찾아왔다. 겨우내 세상을 뒤덮었던 눈이 녹아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되었고 앙상했던 나뭇가지 끝에는 연두빛 새순이 돋아났다.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복수초와 진달래가 앞다투어 피어났다. 세상 모든 것이 다시 소생하는 계절 소원의 삶에도 완전한 봄이 찾아왔다. 그들은 더 이상 어두운 동굴에서 살지 않았다. 김은 그의 괴력과 신비한 도깨비 방망이로, 소원은 그녀의 따뜻한 손길로 은행나무 아래 양지 바른 터에 아담한 초가집 한 채를 지었다. 김이 산에서 가장 튼튼한 나무들을 골라 기둥을 세우고 소원이 꼼꼼하게 흙벽을 바르고 창호지를 붙였다. 집은 며칠 만에 뚝딱 완성되었지만 그 안에는 두 존재가 함께 쌓아 올린 따스함과 애정이 가득했다. 그들의 집 주인은 사계절 내내 푸르렀다. 소원의 손길이 닿은 땅은 겨울에도 얼지 않고 늘 싱그러운 채소와 아름다운 꽃 그리고 신비한 약초를 피워냈다. 그들의 작은 초가집은 마치 영원히 계속되는 봄속에 자리한 듯했다. 어느 따사로운 봄날 오후 소원은 툇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짓고 있는 것은 사람이 입기에는 너무나 작은 갓난아기를 위한 베넷저고리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화와 행복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이따금씩 고개를 들어 마당 한쪽을 바라보았다. 마당에서는 김이 서툰 솜씨로 울타리를 세우고 있었다. 그는 기둥 하나를 박을 때마다 힘 조절을 잘못해서 땅이 쿵쿵 울리는 바람에 스스로도 멋쩍은 듯 머리를 극적였다. 그 우직하고 순박한 모습에 소원의 입가에서 나지막한 웃음이 새어나왔다. 소원은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저주와 고통의 상징이었던 검붉은 나뭇잎 모양의 반점. 이제 그 반점은 햇살 아래서 마치 잘 익은 과일처럼 혹은 새로운 생명을 품은 씨앗처럼 건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곧 태어날 아이는 이 손을 보고 무서워할까? 아니, 그럴 리 없다. 아이는 분명 이 손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생명력 넘치는 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인간의 지혜와 도깨비의 순박함을 모두 물려받을 그 아이는 편견 없는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터였다. 저 멀리 마을에서 피어오르는 저녁밥 짓는 연기가 보였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그녀에게 상처뿐인 공간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곳 사람들을 용서했다. 아니, 용서라기보다는 그저 흘려보냈다. 미움과 원망을 마음에 품기에는 지금 그녀의 삶은 사랑과 희망으로 너무나 충만했다. 김이 울타리 세우는 일을 마치고 땀을 닦으며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툇마루에 걸터앉아 말없이 소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소원은 그의 단단한 어깨에 기댔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함께 일군 그들의 작은 세상 너머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세상 사람들은 때로 눈에 보이는 상처나 결함으로 다른 일을 판단하고 미워하지. 하지만 기억하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란다. 한 여인의 저주받은 손이 실은 생명을 피우는 축복의 손이었듯이, 그리고 한 외로운 도깨비의 기이한 모습 속에 그 누구보다 따뜻한 진심이 숨어 있었듯이 말이다.